안녕하세요. 조한익입니다. 제가 한국전력 사장을 했고 또 공공기관 협의회 의장을 했던 그런 인연으로 오늘 여러 공공기관 대표님 여러분들 앞에 ESG 경영의 본질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인들, 특히 기업의 CEO나 경제단체 고위층이나 또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할 때 4차 산업혁명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쑥 들어가고, ESG이란 편이 안 들어가면은 시대 정신을 반영 못하는 연설이다 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ESG 경영의 개념, 또 시대적 요구,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활용법, 또 이 공공기관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종합적인 결론, 이런 순서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간 ESG에 관련돼서 강의라든지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대면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참 대면 강의를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과의 당초 생각했던 토론 과정을 못 거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강의를 할 때 어떤 이제 청년 청중들이 많은 자리에서 ESG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하기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들 와 웃고서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ESG에 대해서 아직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 ESG를 정말 인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처럼 아주 즐겁고 경쾌하게 해야지 이게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ESG는 세 가지 분야죠. 첫째는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사회, 그 다음에 G는 가버넌스, 지배구조 얘기입니다. 80%는 아마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환경이라든지 사회가 전체에서 50대 30 정도 되고, 지배구조라는 것은 환경과 사회가 좀 더 맑고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갖다 말하자면 촉진해주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 환경이 제일 크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매년 보면은 역대급 장마, 역대급 홍수, 역대급 가뭄, 또 금년에는 장마철이 굉장히 늦게 왔죠. 그만큼 기후변화가 아주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작물들, 과수 이런 거 보십시오. 이미 제주의 감귤이 다 남쪽 육지로 올라갔고, 대구가 이제 사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것이 포천이라든지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 있고, 어족들도 그렇고, 또 이에 따른 유통 구조도 바뀌고, 매우 기후 변화가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간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이제 주로 탄소나 석유를 갖다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인류들이 한 1인당 7배쯤 잘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탄소 배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 기간 동안에 대기온도는 0.85도 올랐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탄소 배출은 40%가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을 참 어렵게 하고, 자원순환이라든지 생태의 보존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이러다가는 거주불능 지구가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 환경론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반인들,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 완전히 펄펄 끓는 텍사스가 작년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밑으로 내려가서 저 어, 완전히 단전이 되고 블랙아웃이 된다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의 북부가 비교적 청량한 기온을 가진 이 지역이 아주 추운 지금 날씨를 맞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과거에 한 번도 없던 사건들이 막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환경 문제를 갖다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좀 비즈니스도 한번 만들어봐서 고용도 늘리고 그 다음에 소비도 늘리는 것도 해보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려가 환경 분야고 사회 분야는 인권 문제라든지 개도국에 못 사는 문제라든지 남녀 간의 젠더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또 각종 이제 안전 문제 같은 게 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중대재해 같은 것이 지금 발효돼서 기업들이 매우 참 새로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업이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서 고립된 섬처럼 돈만 벌고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없이 지낼 경우는 또 지역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냐 하는 이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는 이런 것들을 잘 굴러가기 위해서 이 사회가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의 뜻을 갖다 잘 받들어야 되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또 기업 간에 여러 가지 공정 경쟁, 투명 경영, 또 이런 과정에서 쓸 때 부패라든지 윤리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기본 개념. 시대적 요구, ESG는 어떻게 진화했느냐 하는 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 소위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이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 책임져야 될 사항도 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유엔 환경 플랜 계획에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시발이 된 겁니다. 인류의 빈곤,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문제가 최초로 글로벌 이슈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0년 그 후쯤에 GRI, 글로벌 리스폰스 이니시어티브라고 이 어떤 표준, 그러면 어떻게 인류 빈곤이나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스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ESG 용어가 들어간 거는 2006년도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이제 금융 투자와 ESG가 연결이 됐고 용어도 공식적으로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진행되는 거로 생각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들어왔죠. 트럼프가 그 트럼프 직전에 2015년도 파리에서 기후변화 총회를 열고 과거의 교토 협약으로서는 더 이상 이 그 지구의 기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새로운 행동을 하자 해서 196개국의 정상이 참여해서 우리가 자발적 감축안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 감시하고 또 못 사는 나라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결의가 됐어요.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진짜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기다. 나같이 지적인 사람도 믿지 않는다. 본인이 지적인 사람이랍니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싸늘해진 거죠. 각 나라가 한 운동 만 운동하고 한 3년, 4년을 갖다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 블랙록이라고 이제 세계 가장 그 투자 자산 운용사 CEO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모여서
이제 이해관계자도 챙기는 기업 목적을 선언한 거죠. 주주만 챙기는 게 아니고 쉐어홀더, 고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공급자라든지 지역사회를 챙겨보자 하고서는 이제 이 선언이 됐고, 그때 마침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든은 완벽한 친환경 드라이브로 바꿨죠. 바꾸는데 또 마침 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코로나라든지 팬데믹 이것도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 때문 아니냐. 소위 숙주동물들이 그, 그 산이라든지 그 안에 서식지가 황폐해지면서 인간사회로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뭐 그 멧돼지라든지 천상갑이라든지 요새 뭐 많이 논쟁이 뜨겁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결국은 인간의 이제 숙주동물로 작용하면서 코로나가 크게 창궐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거다. 지금 보시죠.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 코로나가 막 그냥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듯이 이런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다. 정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규범 이런 데서 급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ESG는 투자, 특히 최근에 아주 세계 250대 기업이 대부분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세계의 평가 기준이나 정부 규범도 질적, 양적으로 평정을 하고 특히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ES 투자가 급물살을 탑니다. 투자의 50% 지금 한 70%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 관련 투자고 ESG 아니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형편까지 돼버렸죠. 한국도 ESG 관련 펀드 투자가 폭발적 증세, 5천억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 ES 채권이 제일 인기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유럽이 제일 적극적으로 ESG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환경 정책을 매우 심도 있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좀 부담을 적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탄소 국경세 같이 매우 강한 규제 제도를 갖다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법안 초안이 최근에 된 것 같죠. 적어도 내년도 시행이 되는데 EU에서 만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보다 그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가 더 많으면 그만큼 이것을 탄소세라든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농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상향해서 40%에서 55% 중간 단계도 올린 거죠. 미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 아메리카, 넷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도 요새 넷제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는 탄소 배출과 그다음에 탄소를 갖다 빨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제로가 되게 한다는 거죠. 더구나 그 바이든은 전력 분야를 제일 크게 비중을 뒀습니다. 전력 분야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무공해 전력을 달성하겠다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분야라든지 원자력 특히 이제 그 SMR이라고 그러죠. 중소형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주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간 친환경 정책에 2조 달러를 갖다 투자하겠다. 여기서 미국이 투자를 하니까 다른 나라도 다 따라서 투자를 하고 한국, 일본, 유럽도 그렇고 아주 대대적인 하나의 이게 새로운 큰 산업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이런 경우가 알이100을 주창합니다. 이거 굉장히 참 아주 놀랄만한 이런 상황인데 알이100이란 거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은 거래를 않는다. 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 안 하는
기업하고도 거래를 안 한다.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가능하지 인구가 많고 한국까지 한국같이 그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어떤 이게 현실이 되고 시대 정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 근데 한국에 어떠냐? 한국은 기후변화 악단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거는 적응적 감축, 어댑티브 감축입니다. 2030년까지 BAU 대비 34% 감축이란 걸 우리가 자발적 감축으로 내놨죠. 그건 뭔가 하면 BAU란 건 성장할 대로 다 성장하면서 다 그 성장하면 탄소를 갖다 많이 뿜어낼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 2030년도에 30%, 34%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참 세계부터 이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 거의 뭐 중국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 아니냐. 탄소 배출 7위 국가입니다.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능동적 대응으로 나간다. 2050년 넷제로로 가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감축안을 갖다 좀 더 강한 감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 여기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게 그거죠. 그린 뉴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부도 더 창출하겠다. 경제 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 경제 구조 저탄소화는 우리나라는 제일 탄소 많이 배출하는 데가 철강, 시멘트, 석유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내부적 구조 조정을 통해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생산 구조로 나간다든지 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를 간다든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비중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공정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현대 경영의 신패러다임으로 ESG를 부각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럼 ESG 경영은 기업의 필요 조건이냐? 맞습니다. 이건 기업이 꼭 이제 안 하면은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ESG 미달이면 투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발전 사업, 해외 발전 사업, 석탄 발전 사업이 그동안 많이 진행되다가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투자 기관에서도 석탄 발전 사업은 투자를 안 한다. 이래 돼버렸죠.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받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당장은 좀 수익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다 하면은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도 ESG가 반영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각사들이 그 ESG 평가 기준을 갖다 만들고 있죠. 특히 2000 금년도죠. 금년도에 기업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기업 공시제도 종합방학 같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또 이 정책으로 들어가요. 각 뭐 탄소 넷제로 선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이 전략화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 CEO들이 더 열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지금 이 면에는 앞서 있잖아요. 이럴테면 중국을 갖다 물리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같이 이런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좀 이때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생각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환경 분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 기반이다. 이런 걸 잘해야지 초일류가 될 수 있다. 이 최태원 SK 회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죠. ESG 경영 가속화가 코로나 환경위기 극복 해법이다. 그 다음에서 수소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위 테크 기업인 네이버 한선수 대표도 204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금융위산회도, 그러니까 웬만한 금융위산은 다 ESG 경영위원회가 생깁니다. 이사회 말고 이사회 경영위원회가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ESG를 제품의 전주기에 담아서 소위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외국 진출할 때 그 하나의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 조건이냐? ESG 잘하면 돈 벌 수 있냐? 오랫동안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이어지나 새로운 비용, 규제만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 우리나라 기업들 규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ESG 가지고 전부 다 새로운 규제의 하나의 그 빌미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또 비용 문제도 적지 않죠. 예를 들면 철강을 현재 석탄을 갖다 떼서 용융해서 철강을 만드는데 이것을 수소로 바꾸겠다. 모든 플랜트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뭐 38조가 든다고 하고 포스코 회장님이 정부에 SOS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 많은 비용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냐? 그 성과 빨리 나오겠느냐? 이런 거. 대기업만 할 수 있지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허덕거리고 그러는데 지금 재난보험 따질 때 상황인데 무슨 ESG냐? 이런 거. 평가 기준은 타당 쓰이느냐? 그린워싱이라고 그러죠. 이 용어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됩니다. 공기업에 계신 분들. 녹색 위장이죠. 그냥 있는 척, 우린 자연 보호, 환경 보호 하는 척 하는 거. 이건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철퇴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 타당성, 평가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면 그 ESG를 잘하는 외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그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납세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저걸 그 비난을 받고 있고 요새 디지털 조세 이런 것을 각국에서 그 이제 그 디지털 기업이 이익을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죠. 근데 국내 상황엔 적합한가?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S와 G의 이해관계가 상충 가능성이 있다. S는 뭐냐? 소위 쉐어홀더, 이해관계자입니다. G는 뭐냐? 소위 스탁홀더, 주주들이죠. 그 이해관계자, 소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제일 목소리 큰 집단이 결국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의 생각과 그 소액주주, 소위 동학개미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어쨌든 서로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대기업의 그 소위 총수의 지분 이런 거 아직 국제적 기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이냐? 총수 지분이 적은 것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국적 구조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되고 특히 한국적인 ESG를 갖다 만들어 나가야 될 주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 ESG의 필수 조건은 지속 가능하게 ESG 성공하려면 이 환경 부담을 환경융합 산업으로 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 예를 들면 화해비치 같은 것을 뭐 에너지와 그 융합시켜서 에너지 절감하게 하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서 소액주주가 오히려 주가를 올라가게 해준다든지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가를 올라가게 해준다든지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해서 평가를 올린다든지 민족 구조로 경영 효율성을 증대한다든지 그냥 경영자들이 그냥 밀실에서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명한 공개 토론에서 경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충분 조건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활용 사례를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그 식품업체인 다논 대표자가 연초에 사임을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매출이 급감했어요. 이 회사의 오너가 참지 못했던 거죠. 오너가 좀 참아주셨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폭락하니까 헤지펀드가 압박해서 결국 사입을 했다든지, 또 대한항공도 어려운 대한항공이 ESG 평가 A를 획득했습니다. 친환경 경영을 했고, 그 내부적으로 보상위원회 신설하고 소액주주와 소통을 늘렸다든지,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거래 등에서 걸목한 실적을 내서 주가가 올랐어. 이런 사례도 있고요. 기업의 ESG는 점차 자금 조달,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M&A 할 때도 이제는 그저 뭐 단기적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M&A 그에 손 내밀면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주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작년 거래액 5천억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에 40% 이상이 ESG 관련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얘기했었지만 신기술을 어떻게 하든지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그린 기술 이런 것을 ESG와 접목해서 뭔가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기업이 중점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이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관심을 안 가지면 ESG가 안 됩니다. 첫째는 ESG 리포팅에 대해서 실무자가 쓰는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리포팅, ESG 보고서가 다 공시가 되죠. 곧 2023년도 되면은 주요 기업들이 공시가 되고 2030년 되면 코스닥 등록업체들은 다 공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공시가 돼버리면은 공시되는 순간에 기업의 그 주식 평가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리더가,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가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내 생각이 담겼는지, 뭐가 빠진 게 없는지. 그 다음에 기술이 자기 마을에 코어 기술이 있을 경우에 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ESG 환경 분야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뭐 팀을 만든다든지. 또 M&A, 아까 말씀드렸죠. M&A 전혀 그 친환경, 그 다음에 노동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나이키가 아프리카에 그 어린 소년 소녀 노동자를 이용을 해서 신발을 운동화를 만들었죠. 이런 거 얼마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까? 주가가 팍팍 떨어졌죠. 타이레놀이 저막 그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을 때라든지, 또 엑슨모빌이 기름을 흘렸을 때라든지, 바다 수질을 오염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매우 중요한 환경 오염이 되고, 이러면은 그 참 벗어나기 어렵죠. 페이스북이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그 고객 데이터를 유출시켜서 얼마나 혼냈습니까? 저거버크가 저기 그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ESG 그를 통해서 기업 자금을 조달하느냐. 그 다음에 각종 레귤레이션, 규제 이런 걸 갖다 특히 CEO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얘기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래 되겠죠. 공기업은 한마디로 돈을 버는 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기관이고, 정부의 업무를 위탁해서 업무 수행하는 기관들이죠. 공기업은 36개, 2020년 초 기준입니다. 그 후에 조금 더 많아졌겠죠. 이 정도 들어서 공적 부분을 갖다 많이 늘렸으니까 36개 한 15만 명, 준정부 기관이 95개 12만 명,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고 역시 한 1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ESG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친환경 경영은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굉장히 처음부터 선도주 역할을 해야 된다, 중요 가치로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다분히 좀 부분적이고 좀 형식적인 경향이 많았었죠. 아직도 전사적인 관심사는 물론 아니고, 환경은 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공기업 분야에서 좀 더 여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 소셜, 사회적 공헌 분야. 이건 아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역발전 선거의 발전에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가 나주루 한때는 나베리아라고 할 정도로 그냥 호흡얼판에 이전해서 에너지밸리라는 걸 만들어서 약 500개 기업을 이전시켜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다든지 또 이런 것을 여러 다른 공기업들이 많이 벤치마킹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큰 기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우리나라 에너지 세계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1등 품질입니다. 포브스 랭킹 1위 됐죠. 한번 공항 가보십시오. 인천공항 이런 공항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찾는 때까지 오면 이미 자기 짐이 와서 컨베이어 벨트를 빙빙 돌고 있었죠. 우리나라 코레일이라든지 KTX에 타보십시오. 이렇게 우수한 서비스 하는 데도 없습니다. 대신 성평등 문제라든지 유리천 천장 강화죠.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투명성이나 감시 체제는 워낙 감시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국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수준인데 이 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들까지도 대부분 사실상 정부에서 정부 입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운영 자율성 면에서는 매우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정부 기관, 정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시와 또 지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ESG를 갖다 직접 플레이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정부의 돈을 타서 쓰면 안 되죠. 돈을 타서 쓴다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으로 타서 써야 되고 결국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ESG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수익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과 또 공공성, 사회적 책임, SI가 좋아되도록 특히 상장기업, 한전 같은 상장기업은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을 존중해야죠.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이것을 막 쳐들어옵니다. 시장 고객의 평가와 정부, 사회에 대해 감시가 매우 크죠. 최근 윤리 경영을 그래서 중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ESG 방향은 환경 투자를 장기적, 중장기적 수익성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것을 가지고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생산한 공기업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S는 특히 지역 협력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방의 이전에 따라서 공기업도 지자 지방 이전에 따른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사회가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청년 직원이 와서 이 사회에 가서 좀 발언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은 엑셀러레이터,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고유의 공공책무 수행과 예산 절감, 자원 전략 같은 좀 다른 데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고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갖다 위탁해서 하는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의 어떤 동조와 컨포미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자율성 추구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점차 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줘야지 생산성이 오른다고 봅니다. 환경 개선 사업에서 선도주 역할을 했죠. 뭐 종이 한 장이라든지 또 각종 박스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 부분에 선도주 역할을 하고 모범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윤리 경영이라든지 약자 인권 여성에 대한 윤리 경영 평등 문제라든지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공공기관이 참 여성이 임원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여성들이 많지만 어느 여성들은 소위 출산 육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갖다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윤리 경영 많이 낮았고 절대 어떤 부패 거리는 많이 끊겼지만 그래도 더 탁월한
윤리 경영을 해야죠.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감시 체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윤리 면에서는 선도 역할을 해야 된다. 가장 약했던 게 시민과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와는 잘했죠. 그동안에 정부의 지시를 받았지만 시민의 의견을 갖다 잘 전달해서 이것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고 또 정부의 정책이 시민에 맞게끔 잘 조절하는 과연 그런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냥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론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업의 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한전 가서 업의 변화란 구호를 갖다 주창하고서는 한전의 모든 업을 다 바꿔야 된다. 한전은 전기를 많은 파는 회사가 아니고 전기를 전략하는 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 한전의 전기요금 입맛에 맞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전에 대해서 원가 연동제까지 만들어 놓고 두 번이나 정부가 동의를 안 해준 거죠. 물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만 그냥 목매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뭔가 다른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외국에 가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는 외국에 발전 많이 들죠. 그 돈이 많이 들죠. 그것보다는 그 개도국에 전기를 전략하는 기술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서는 장사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스마트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발전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스마트, 건물 이런 것들에서 큰 사업을 만들자. 그 다음에 농업 분야도 이제는 소출보다는 배출에 더 탄소 배출이 되는 거죠. 소출은 배출에 더 관심을 갖고 배출을 갖다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 친환경 농업 환경을 가지고서는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자. 이런 근본적인 업의 절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력을 다해야 될 분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죠. 다시 자원, 에너지, 뭐 재생, 농업, 주택, 도시, 산림, 철도, 공항, 항만, 산업단지 이거 탄소 배출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기업이 다 끼입니다. 그래서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공기업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기 강원도 그냥 전력도 안 쓰는데 이런데 또 섬 몇 가구 안 쓰는 섬에도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 송배전 설비를 다 집어넣죠. 이게 민간 기업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특정 그 인프라라는 건 탄소 배출하고 직접 연관이 있죠. 직간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냥 과거같이 그건 할 수 없다, 필요하기다 생각하면 안 되고 기후변화 문제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기후 재앙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는 어떤지 각국은 어떻게 정치를 했고 각국의 공기업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넷제로가 뭐고 알이 백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력 수입 산업 해야 된다. 쭉 열거됐죠. 에너지 절감, 스마트 공장, 신재생 에너지, 자원재생, 탄소 포집,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농업, 물관리, 특히 해외 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필요한 사업은 전주기 탄소 발자국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처음에 원료를 갖다 획득할 때부터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공정, 그 다음에 유통, 판매 이 모든 데서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는 이런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SYG는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은 아무래도 집단의식이 있습니다. 프레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주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공조직의 보신주의에 대해서 참 많은 불만이 많습니다.
진짜로 레드팀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셔서 이거 미국 군에서 사용했던 팀입니다. 아무도 윗사람한테 쓴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이 돼서 여기는 쓴소리만 하는 이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잘못된 지휘 방침이나 이런 것에서 막 이제 확실히 바른 소리를 내는 거죠. 요새 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강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 군에서 어떤 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고선 넘어가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이런 사안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쓴소리 부대를 운영하는 이런 레드팀을 만들어서 CEO 직보하도록 한 거죠. 많은 그 공공 부분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집단의식이라든지 그냥 편향된 프레임 사고가 맞습니다. 이걸 확실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안전,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러죠. 무슨 재해가 나기 전에 꼭 사전에 수많은 예고가 나는데 그게 그냥 묻어가 버립니다. 청년 소통 문제, 이사회 운영 이런 데서 ESG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공기업의 공공 경영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비중을 높이 차지합니다. ESG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는 이걸로서 측정 가능한 실적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특히 ESG를 위장 ESG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ESG는 피할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과 자체 모순도 있지만 제조업 위주 한국 사람의 큰 부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로 이거 갑자기 이걸 구절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공격적 대응으로서 한국적 성공 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산업과 고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되고, 잘적 도입을 유도해야 됩니다. 투자, 금융 이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이 해외 사업도 많은 수익성을 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일률적 적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공공기관 ESG는 종합적으로 E는 재정이나 공공투자를 통한 그린 뉴딜과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S는 공공 부분의 경직적 문화 혁신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